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수출형 K, GMLRS인 CGR-80 GPS 유도로켓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요 며칠 사이에 있었던 새로운 군사 관련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0일에 경남 사천에서 KF-21 보람의 최초 양산 착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A사 레이더와 엔진 등의 양산 일정 등을 발표했다고 하며 양산 1호기의 조립동 착공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의는 KF-21을 진짜로 양산하기 위한 첫 회의로 카이 측에서는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말경에 공군에 인도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KF-21 수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다소의 라팔 또는 사브의 그리펜 등이 후보였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보잉의 FA-28 호넷이었는데요. 보잉의 FA-28이 2025년까지 생산이 되고 단종이 된다고 해서 말레이시아는 개발된 지 20년 이상 된 구식 기종이 아닌 최신 기종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각된 게 러시아의 수호257과 우리의 KF-21 보라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수호257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권의 금수 조치로 인해서 제대로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러시아군에게조차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말레이시아가 수호257을 도입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엉뚱하게도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게 KF-21입니다. 어차피 말레이시아는 FA-28을 도입하려 했고 KF-21은 FA-28과 동일 엔진을 사용하는 비슷한 규모의 전투기에 가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지난 7월 12일 경남 거제 하나오션에서 장보고 3급 배치2 이번함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1번함은 작년인 2023년 3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이번에 이번함이 기공식을 가진 건데요. 이번함은 2026년까지 건조를 완료한 후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3번함은 올해 하반기에 기공을 한다고 하니 한화에서는 무려 3척의 대형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4,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3척이나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회사나 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본주제로 넘어와서 본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몇몇 분들이 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GPS 교란 이야기를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에이테킴스도 GPS 교란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어떤 유튜버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그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측면이 있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건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유튜버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 천무의 수출 경쟁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우선 여러분도 미국의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마스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탄약고만 50개가 넘게 파괴를 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하루에 6만 발의 포탄을 사격할 때 고작해야 6천 발을 사격하던 우크라이나 군의 열세를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당시 미국이 지원해준 하이마스의 수량은 고작 15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30대까지 규모가 확대되었지만요. 그럼 우크라이나에서 하이마스가 왜 이런 큰 활약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이마스가 러시아의 탄약고를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는 GMLRS입니다. 그럼 왜 기존 포병으로는 공격하지 못하던 걸 GMLRS는 공격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기존 155mm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40km이고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탄약고를 4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55mm로는 러시아의 탄약고에 대한 공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GMLRS는 사거리가 80km가 넘고 그래서 4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된 탄약고도 공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러시아가 대포병 사격을 하거나 무인기로 하이마스를 공격하면 어떡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GMLRS는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포병 레이더는 적탄의 탄도를 추적해서 그 발사원점을 찾아내는데요. 문제는 대포병 레이더는 적탄의 탄도를 전부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추적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상대의 탄이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비행할 것을 예측해서 발사원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GMLRS나 엑스칼리버 같은 유도포탄은 중간에 탄도 궤적을 수정할 수 있고 이리 되면 당연히 대포병 레이더로는 이런 무기들의 발사원점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험이 이루어진 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가지고 천무에서 발사되는 국산 GMLRS인 K239를 추적한 바가 있지만
우리의 국산 대포병 레이더는 K239의 발사원점을 추적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했을 때.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게 무인기입니다. 대포병 레이더로 정확한 발사원점을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발사 방향은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서 적 포대를 찾아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에는 효과가 있지만 GMLRS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수평선 문제로 인해서 아무리 러시아가 무인기용 통신 안테나를 높이 설치한다고 해도 이 안테나가 미치는 거리는 고작 50에서 60km에 불과하고, 그에 반해서 GMLRS는 사거리가 80km가 넘어가기 때문에 무인기를 동원해도 러시아가 하이마스를 찾아내서 타격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GPS를 재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는 물론 GMLRS도 명중률이 대폭 떨어졌고, 그나마 그로 인해서 야포에서 발사되는 엑스칼리버는 거의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에 반해서 피해 반경이 더 컸던 GMLRS는 어느 정도는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엑스칼리버와 달리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는 GMLRS로 러시아의 탄약고를 공격하는 핀포인트 공격은 자주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로 적의 야전보병 등의 일반적인 목표를 공격할 때 지금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GMLRS는 엑스칼리버처럼 퇴출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만일 정밀 표적을 공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선 러시아의 GPS 제머를 먼저 공격해서 GPS 제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목표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당연히 탄약 사용량도 증가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적에게 공격이 있을 거라는 걸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작고 가벼운 GPS 제머를 일일이 공격해서 파괴하는 건 낭비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물론 GPS 제머 중에는 무전기처럼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제머는 출력도 낮고, 그래서 재밍 효과도 작고 재밍 범위도 좁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GPS 제머는 폴 21이라는 것으로, 이 제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데요. 아예 고정식으로도 사용되고 트럭이나 장갑차에 탑재되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폴 21은 크기가 무전기만 하지도 않고, 결론은 하나의 군용 트럭이나 장갑차에 달고 높다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GPS 제머를 공격하는 건 어리석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에이테킴스는 러시아의 GPS 제밍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에이테킴스에 사용되는 항법장치는 엑스칼리버나 GMLRS에 사용되는 항법장치와는 다릅니다. 물론 에이테킴스도 GPS 항법장치를 사용하지만 에이테킴스에 달린 GPS 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이지 주 시스템이 아닙니다. 에이테킴스의 주 항법 시스템은 관성 항법 장치이지 GPS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GMLRS에는 미국 하니웰사의 HG1700이라는 관성계가 달려있는데요. 이 녀석의 정확도는 대략 1분당 1도 정도의 오차를 발생하는 항법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엑스칼리버는 발당 6천만원 수준이고 GMLRS는 발당 1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그런 무기에 달 수 있는 관성항법 장치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결론은 GMLRS에 달리는 관성계인 HG1700은 고작해야 대략 1천만원 정도 하는 관성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에이테킴스는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발당 80만 달러였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발당 15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발당 가격이 20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용되는 관성항법 장치의 수준이 GMLRS 등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이테킴스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는 링레이저 기반의 관성항법 장치라고 알려져 있고, 또 알려져 있기로는 GMLRS 등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비싸고요. 지금 에이테킴스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의 가격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1억 이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GMLRS에 들어가는 HG1700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가격이고 정확도는 100배 이상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의 관성항법 장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현무투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는 관성항법 장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 현무투비는 주 항법 시스템으로 링레이저 자이로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사거리 300km 이상에서 원형 공차가 30m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테킴스는 우리 현무투비보다 사거리가 더 짧고 GPS의 도움까지 받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밀도를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적으로부터 GPS 교란을 받으면 주로 관성항법 장치에 의존해야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정밀도는 30m 안에 착탄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10m 안으로 착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이테킴스는 900개가 넘는 자탄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넓은 살상 반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적을 공격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한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이테킴스의 활약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에이테킴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건 작년 하반기부터이며, 그때는 이미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GPS 제밍을 실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에이테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했으며, 우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크림반도의 장코이 공항에 배치된 S-400을 공격한 사례가 있죠. 이때 우크라이나는 이 S-400을 격파하기 위해서 12발의 에이테킴스를 동원했다고 하면, 물론 특별한 방공망 회피기동 능력이 없는 에이테킴스는 S-400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었고, 실제로 5발까지는 요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발째 에이테킴스는 S-400도 막지를 못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에이테킴스로 S-400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러시아의 여러 공군기지를 공격해서 많은 수의 러시아 항공기 등을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에이테킴스에 추가 공급을 요구했고, 지금까지는 사거리 165km의 에이테킴스-1만이 보급되었지만 사거리 300km급의 에이테킴스-2도 보급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에이테킴스-2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에이테킴스가 엑스칼리버처럼 러시아의 GPS 제밍으로 재활약을 하지 못했다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킴스의 추가 공급과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2의 공급을 요청했을까요? 오히려 어떻게든 에이테킴스-2를 공급받고 이걸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미국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운이 좋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특정재래 무기 금지 협약인 CCW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법으로 이걸 준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탄무기의 후속 군수 지원도 중단해 버렸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미국이 보유한 자탄무기도 지금 줄여가고 있고, 자탄이 탑재된 무기도 다른 탄두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에이테킴스의 탄두도 미국 내에서 자탄에서 고폭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몇 년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늦게 시작을 했으면 미국이 보유한 에이테킴스는 전부 자탄을 없애고 고폭탄으로 탄두를 교체했을 것이며, 그럼 이런 큰 활약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에이테킴스의 자탄을 고폭탄으로 이제 막 교체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아직 미국에는 자탄을 탑재한 에이테킴스의 재고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운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웃기는 건 미국이 탄두를 교체하고 있는 건 에이테킴스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탄 무기도 전부 다른 탄두로 교체하고 있고요. 당장 GMLRS도 탄두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이테킴스에 비해서 탄두의 중량이 작은 GMLRS의 탄두를 고폭탄으로 교체하게 되면 살상 범위가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좀 다른 탄두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GMLRS는 제시명이 M30과 M31이라는 두 종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GMLRS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했을 때, M30은 자탄을 내장한 모델이고요. M31은 탄두를 자탄에서 고속의 금속 관통자를 살포하는 얼터넷 탄두로 교체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역시 얼터넷 탄두는 그 살상 범위가 자탄을 내장한 탄두에 비해서 대폭 좁고, 그래서 러시아의 GPS 제밍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효율이 대폭 감소해서 솔직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K239라는 GMLRS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의 K239에도 두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폭탄을 내장한 모델로, 고폭탄을 내장한 모델은 콘크리트를 1m를 관통해서 적의 벙커나 아니면 건물을 공격하는 모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탄을 내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까지는 사우디 등의 고폭탄을 내장한 모델만이 수출되고 있었으나, 우리가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개발했으므로 앞으로는 자탄을 내장한 모델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GMLRS도 폴란드 수출형이 별도로 개발 중인데요. 이미 사우디 등에 수출하고 있는 K239가 있는데 왜 별도로 개발하느냐 하면은요. 재미있는 점은 폴란드 수출형이 현재의 K239보다 더 국산화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K239탄에는 관성계로 미국의 GMLRS와 마찬가지로 한유헬사의 HG170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수출형 모델은 관성계를 우리나라 국산으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수출형은 제식명도 CGR80이라고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국산 GMLRS에는 국산 관성계를 달지 않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관성계와 미국 한유헬사의 HG1700은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걸 국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하고 또 별도로 발사 시험 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는 굳이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폴란드 수출형 GCR-80은 한화 측의 강력한 요구로 국산 관성계가 들어간 상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미국산이나 국산이나 가격이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관성계가 충분한 생산량을 달성하게 되면 미국제보다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 방사청도 국산으로 바꾸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수출형 모델에는 국산이,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군대에 배치하는 모델에는 미국산이 장착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폴란드 수출형이 더 국산화율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GMLRS와 미국의 GMLRS는 사거리도 같고 정밀도도 같지만 다만 미국의 GMLRS는 앞으로 탄두에 자탄을 탑재하지 않고, 그래서 만일 이번처럼 적이 GPS 제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의 GMLRS에는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미국의 GMLRS에 비해서 살상 반경이 더 넓어서 적의 제밍에도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강력한 GPS 제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무기가 쓸모 없어진 건 아니고, 에이테킴스는 쓸모 없어졌다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300km인 에이테킴스2 모델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오해는 좀 풀렸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